오늘 강연 주제가 인구와 일자리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그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죠. 문제는 인구 변화가 단순하게 그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방식으로 파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그 인구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일자리, 즉 고용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나 10년 후에 일자리의 판도를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인지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심각한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일할 사람, 즉 생산 연령 인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55살에서 64 사이 장년층 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아까 사람들 막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우르르 나갔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들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저는 또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또 쌤께 여쭙고 싶은 게 일할 사람들이 감소를 하는 거면 그만큼 경쟁률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뭐 취업률도 좋아지고 이런 방향성은 없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인구가 줄면 당연히 경쟁이 줄어드니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다 대기업가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구 감소를 오히려 더 방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게서는 이제 적정 인구론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구직자가 이제 매칭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통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찾는 사람과 제공하는 일자리 숫자. 네. 이게 정확하게 1이 되면 완전 고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에요라는 것은 이게 1보다 높으면 호황이라는 뜻이고요. 1이 안 되면 일자리가 사람보다 훨씬 더 적네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타입은 분모가 줄었는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경우. 그러면 뭐 한 사람이 2개의, 3개의 일자리, 기업에서 이제 어서 오세요. 골라가면서 예,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통상 이런 유토피아는 잘 발견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1명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근에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보다 이 분모, 바로 인구 감소가 더 빨랐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의 경합 전선에 지금 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서 예전에는 불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사람 찾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 취업이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 어디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20, 30년 전 장기 복합 불황이라는 굉장히 힘든 터널에 들어갔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지금 현재 일자리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유효 구인 배율로 일본의 이 상황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1.29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일자리가 129개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한 번에도 행복하네요. 좋은 겁니다. 근데 특정 업종은요, 이게 600을 넘어가는 경우. 6배요? 예, 100명인데 600. 어떤 업종이 그렇게 넘어가나요? 특히나 이거는 단순 직종이 아니고요. 약간의 숙련이 좀 있는 것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집 같은 거 지을 때 미장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청년 그 근로자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아까 얘기한 5배, 6배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에 유효 구인 배율이 0.65배였었어요. 0.6배.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더 악화가 됩니다. 0.39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명이 일자리를 찾는데 제공되는 일자리는 39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 야. 그러니 사실은 청년들이 숨 쉴 데가 없는 거고요. 굉장히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이나 경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낮은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왜냐하면 삼성이나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전기 공채도 많이 하고요. 또 괴로운 신산업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을 뽑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신규 투자나 새로운 어떤 선택들을 하는 거가 굉장히 옹성거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매출이 주니 투자가 또 줄고요. 투자가 주니까 당연히 고용도 줄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아쉽게도 한국 사회는 이게 속도감이 더 붙고 있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등성이에서 요만한 바위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더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효과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인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환경도 일자리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도 이 인구 변화로만 보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당연히 청년의 취업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거나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떡해.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한국형 성장 모델이 드디어 멈춰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동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자꾸 멈추기만 할까요? 뭐가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예. 자, 이게 한국형 성장 모델이라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먹여 살린 구조예요. 결국 이걸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50년대, 6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 사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이 태어난 우리 아동 인구들, 우리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숫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개발 경제 초기다 보니까 몸값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근데 그중에 또 상당수는요. 우리 유교적인 맥락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가계 차원에서 우수 인재들이 막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 당연히 근로 현장이 활발해지겠죠. 근로 현장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또 세금을 내겠죠. 이 세금이 또 자본으로 쌓여가지고 노동과 자본이 서로 이제 선순환 효과로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불과 한 50년, 60년 만에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려놨죠. 야. 그래서 이 성장 모형을 노동 집약형 성장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로 많이 표현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노동 집약형 산업 모델을 세 가지로 분해하면 내용은 제조업이 될 거고요. 방향은 수출이 되는 거고요. 주체는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은 작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내수의 비중이요. 지금 한 5% 정도 나옵니다. 반 이상은 아직도 반도 안 수출이고. 되는구나. 45%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수출입이 55%라는 얘기거든요. 네. 수출입이 55%니까 우리는 수출이 흔들리면 바로 타격을 받아요. 더 중요한 건 수출입 안에서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요. 주요 선진국들은 20%의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진국에서 제조업으로 먹고 산다? 없어요. 그러면 선진국이 아니에요. 독일도 아닙니까? 예, 독일도 20% 안 돼요. 독일도 지금 3~4%밖에 안 나오고요.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제조업 하나가 지금 만드는 게 28%입니다. 55% 중에 28%. 중국이 전 세계의 제조업을 판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 중국이 20%밖에 안 돼요. 어머.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렇구나. 야,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내수 경제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장기 불황을 겪던 일본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고용 시장 즉 일자리가 더 늘어난 이 호황인 상황인 것은 뒤집어 보면 상대적으로 내수가 꽤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100을 만들어내는데 내수 기반이 85를 만들어낸다. 와. 굉장한 그러네. 자기네들 땅덩어리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 일부 대기업의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조금 이렇게 휘치기거나 미국에서 약간 막아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내는데 일본은 상관이 없는 게 그래봐야 그건 15%. 그러니까 85%는 나라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대외 경기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GDP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좋다라는 건 결국 안에 있는 국민들이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당연히 일자리에 아까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것들이 네. 매수가 늘어나는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쌤,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자동화지만 요즘엔 자동화가 점점 더 빨리 되니까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거든요. 맞아. 맞아요. 저는 20대 때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키오스크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맞아요. 직업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될 상황이 우리 슈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제도거든요. 구조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 노동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뭘까라는 거죠. 로봇 같은 걸로. 자동화. 그래서 노동이 공급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기계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대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지다 보면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고용 시장은 축소 지향적인 방식으로 좀 옹송거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통계를 보시면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긴 통계는 아닙니다만 상위 100대 기업의 총 매출 늘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노동을 보시면 네. 노동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의 투입 없이도 매출을 늘렸다라는 거가 사실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맥락으로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로봇, 네, 질문 수직 로봇. 못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그럼 이제 진짜 모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이게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사업이나 이런 발굴들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일자리들을 좀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위기를 안 느끼는 분들이 아마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AI로 만들고 싶다고. 그럼 이제 뭐 로봇 팔 끼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건가요? 저를 그렇게 따서 저를 이제 다른 곳에 뭐 병원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저를 파는 거예요. 그럼 저의 경쟁자가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을 좀 많이 준다 그러면 해주지 그랬어요. 거기까지 지금 좀 궁금했는데 사실 아직은 좀 열심히 뛰고 싶어서 그래서 거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저기서 거절이라는 건 이제 숫자가 충분히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지요. 아니 근데 예. 또 얼마 전에요. 네. 이제 진짜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낀 게 비틀즈 있죠. 비틀즈 우리 존 레논 씨 목소리 AI로 복원해갖고 네, 밴드 연주 같이 하고 해가지고 앨범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르더 티가 안 납니다. 유빈이 조심해요. 어허. 이미 약간 그런 아이돌 분들이 계세요. 뭔가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해요. 다 만든 거죠. CG로 만들어진 아이돌 분들도 계시고 그래. 보면서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를 저도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광고 보면은 은행 광고인데 우와 이건 누구지 했는데 진짜 AI 네. 가상의 AI 인물이 맞아요. 광고. 뭐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다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AI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로봇의 이 경합, 대체 현상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일련의 기술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괴팍하고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5월인가요? 그 미국에서 AI 때문에 헐리우드 작가들이 아마 파업하는 사태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것처럼 이겼어. 네.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했죠.
미국의 한 제작사가 유명 영화를 패러디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전부 도맡아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콘텐츠들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종 콘텐츠 제작에도 AI가 깊숙이 활용되면서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들은 15년 만에 파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글 쓰는 일을 AI가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 AI로부터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실상 인간들의 첫 파업인 셈입니다. 아마 올해 초에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성형 AI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챗GPT 같은 거 예, 직접 맞습니다. 써서. 이거 다 시키면 다 하죠. 그 정도까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결국 기계의 힘만 잘 빌리면 사람 없이도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분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딪히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래서 AI 규제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 선을 그어갖고 사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약에 희극인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AI가 나와요. 그럼 이수지 씨로 학습을 한다. 그럼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제 고유의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저기에 나가서 파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수지 씨의 캐릭터가 AI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지 씨가 아프거나 뭐 아이를 키워야 되거나 막 이럴 때 그 AI가 다 수지 씨 대신 하고 돈을 벌어서 얼마를 줘.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송혜교 대산줄. 나이 먹어도. 나 돈 필요해.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할게요. 결국에 돈인가요? 그만. 어려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가 뭐 AI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AI 시대 초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이 AI와 이 작가들 간의 이 대결 구도는 사실상 끝은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각자의 장점들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대결 구도가 굉장히 많이 전방위에 퍼질 거라는 거예요. 이 퍼지는 작업들이 이 AI와 작가들의 이 대결 구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인가는 사실은 좀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쌤, 그동안의 그 산업 변화를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러면 그 전 뭐 더 옛날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1차가 있었고요. 2차, 3차, 4차까지 뭐 또 5차, 6차도 있겠죠. 이 차수가 변하면서 기존의 일자리의 내용들이 양과 질이 대폭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전환기에는 불안감도 커지고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사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뭘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운동? 뭔가 부수는 것 같아요. 쇠 단련하고 뭐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수공업자들이 방직기를 그 망치로 부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수는 거예요? 네. 방직기를 왜? 왜지? 이게 이제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있었던 건데요. 영국의 당시는 아마 공장제 수공업이 처음 등장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 직업을 없애버린 거야.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깨는 작업.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는 러다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머. 근데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불편해했던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기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일자리가? 그러니까 당시 수공업자들이 대량 실업자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또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계 돌릴 분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사라진 직업이 있는 것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 거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줘야 일자리의 무궁무진한 이 창출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도 기회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애플, 구글,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자예요. 물가가 높아요. 플랫폼. 온라인. 맞습니다.
온라인 기업이고요. 바로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세계 시가총액 상위 이 10대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들이고요. 사실 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까지 새로운 가능성은 여기서 다 만들어지고 있죠. 10년 전에는 유튜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진짜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살지 직업으로 유튜버가 될지는 몰랐어요. 10년 전에. 그때 사실 뭐 유튜브 한다고 애들이 막 이러겠을 때 참 저걸로 애들 고생 나갔구나.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뭐 현장에 가야지. 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결국은 저도 유튜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됐어요. 네, 유튜버가 됐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생산자와 공급자가 활동하는 공간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줬거든요. 결국 이 과정 아래서 당연히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하나 만들었는데 배달 시장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방식으로서 연결적인 아이디어. 이 하나만 있어도 새로운 시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누구든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면서 굉장히 유력한 비즈니스이고요.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품어 안아야 될 화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너무 큰 기업들이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전원 참가거든요.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를 제한시키지 않아요. 누구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만 있다면.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 잘 아시는 우리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만 하더라도 전 세계 70개국에서 뭐 1억 2천만이 지금 쓴다고 하잖아요. 해외 가면 사실상 우버로 거의 다 움직이거든요. 결국 승자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쌤, 이게 승차 공유 플랫폼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택시 기사님 일자리가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수입도 줄어들 것 같고 아니면 뭐 온라인 은행이 생기면 은행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든가 은행이 문을 닫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겁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가 되거나 혹은 없어질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무섭다고 그거 자체를 이렇게 멀리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에요. 실제 이런 예도 많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보면은 디지털 금융화라고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이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끔 교육이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실상 전문가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행 안에서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너무 거부하거나 좀 너무 답답해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또 개선되는 방향이라면 그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